미국이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무려 3조 원을 낭비하며 실패했던 악몽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하청업체 한국이 감히 그 기술을 부활시켰다는 보고에 미국은 9개의 가짜 함정을 파고 K방산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국 AI가 보낸 로그 한 줄에 관제탑의 미군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위협 등급 0 무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30년 트라우마를 단 한 줄로 잠재운 한국의 괴물 알고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제너럴 스톰 해리슨입니다. 저의 주된 임무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이라는 플레이어가 항상 승리하도록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란 물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를 구매해주는 소위 말하는 초특급 VIP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중요한 고객은 단연 중동의 두 왕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석유를 파는 부유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F-35 전투기와 에이브럼스 전차,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가장 큰 구매자입니다. 그들이 매년 쏟아붓는 수백억 달러의 오일 머니는 미국의 방위산업체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원이며 이는 곧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직결됩니다. 제 일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한눈을 팔지 않도록 오직 메이드 인 USA만을 바라보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체스판에는 다른 말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죠. 그들은 훌륭한 제조업자들입니다. 우리의 설계도와 기술을 받아 반도체나 자동차, 선박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하죠. 저는 그들을 믿음직한 하청업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군사적 우산 아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 대가로 우리의 군사기지를 제공하며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생관계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생산력을 활용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적어도 오늘 아침 그 붉은색 표지의 긴급 첩보 보고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집무실에 도착한 저는 밤새 쌓인 보고서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훈련 동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 그러다 제 손가락이 옅은 갈색의 서류 봉투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발신지는 서울. 미 대사관 무관실에서 보낸 긴급 첩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긴급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북한의 도발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급망에 관한 사소한 문제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저는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몇 장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입안에 머금고 있던 커피의 향긋함은 순식간에 역겨운 쓴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열린 아덱스, 즉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한 동향 보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시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나타난 손님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UAE의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과 함께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어떤 생소한 무기 발사대 앞에서 경탄하는 표정으로 한국 측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제 심장이 불쾌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빈 살만과 만수르. 나의 최우선 관리 대상이자 최고의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에게, 즉 미국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먼 동아시아의 전시회에 나란히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문제의 무기에 대한 설명이 등장했습니다. K239 천무 3.0.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우리의 하이마스와 유사한 물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은 저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반 자폭형 드론 자탄 탑재. 사우디와 UAE 측, 특히 빈 살만 왕세자가 게임 체인저라 극찬하며 즉각적인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고려 중. 수십조 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장난도 정도가 있지. 일개 하청업체가 만든 재래식 무기에
게임 체인저라니, 수십조라니. 이건 명백한 과장이거나 아니면 한국 측이 우리의 VIP 고객들에게 아주 질 나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히 우리 고객에게 무슨 짓을. 불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관리해 온 시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최첨단 무기 F-35와 패트리엇을 사용하며 미국의 군사 표준을 따르도록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한국산 다연장 로켓 따위에 현혹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즉각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터무니없는 보고서의 진위를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천무 3.0의 개념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어설픈 CG로 만들어진 홍보용 도식이었습니다. 거대한 발사관에서 수백 개의 작은 비행체들이 쏟아져 나와 마치 벌떼처럼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그때였습니다. 그 조악한 개념도 속에서 수백 개의 비행체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되고 녹슨 톱니바퀴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익숙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죠. 이것은 분명 3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묻어버렸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악몽의 편린이었습니다. 순간 2025년 워싱턴 NSC의 고요한 사무실은 사라지고 제 눈앞에는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에 있던 거대한 연구소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30년 전 내가 묻어버린 BAT 프로젝트의 망령이었다. 제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990년대. 저는 30대 초반에 야망으로 가득 찬 미 육군 소령 제너럴 해리슨이었죠. 당시 저는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 즉 달파에서 파견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능형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BAT, 브릴리언트 엔티탱크의 약자였습니다. 번역하자면 총명한 대전차 자탄 정도가 되겠군요. 이름 한번 거창했죠. 당시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소련이 남긴 수만 대의 탱크 부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의 폭격기에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자탄을 뿌려 적의 기갑부대 전체를 인공지능 스스로가 찾아가 파괴하는 그야말로 꿈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22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고 수백 명의 천재 엔지니어들을 지휘하고 있었죠. 프로젝트의 핵심은 센서였습니다. 어떻게 수백 개의 자탄이 광활한 전장에서 적의 탱크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아군이나 민간인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죠. 당시 우리는 음향 센서와 적외선 센서의 조합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탱크의 엔진 소리와 열을 감지해서 추적하는 방식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진행된 수십 번의 테스트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탄들은 바람 소리를 적의 헬기 소리로 오인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사막의 뜨거운 바위를 탱크로 착각해 처박혔습니다. 심지어는 아군 트럭을 향해 돌진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졌죠. 22억 달러라는 예산은 모래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와 국방부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고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경력과 야망이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말단에서 일하던 MIT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온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래요, 박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냥 닥터박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절망적인 테스트 결과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저에게 그 닥터박이라는 젊은 친구가 겁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서툰 영어로 말했죠. 소령님, 지금 방식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음향이나 적외선 센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감히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에게 말단 엔지니어 따위가 틀렸다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건가, 닥터박? 그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우리는 센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뇌입니다. 자탄 하나하나에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음향, 저구외선, 그리고 광학 카메라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심지어 자탄들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최적의 목표물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AI라고? 지금 제정신인가? 1990년대였습니다. AI라는 건 영화 속 터미네이터에나 나오는 그야말로 공상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는 지금의 스마트폰은커녕 전자계산기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자탄에 AI를 탑재하자고요?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들렸습니다. 닥터박, 자네는 지금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 프로젝트가 자네가 말하는 그 꿈같은 소리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 우리가 영화 찍는 줄 아나? 하지만 소령님,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개발한 이 신경망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연산 속도가 느리지만 하드웨어만 받쳐준다면 이것이 미래에. 됐네? 저는 그의 노트를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우린 당장 다음 주 의회 보고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해. 자네의 그 미래 타령은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음향 센서의 감도를 10% 더 높일 방법이나 찾아와. 알아들었나? 닥터박은 충격받은 듯한, 아니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그것이 제가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프로젝트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저의 건의를 받아들인 상부가 프로젝트의 사기를 저하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떠난 지 몇 달 뒤 BAT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음향 센서는 마지막 테스트에서조차 아군 험비 트럭을 향해 돌진하는 대참사를 일으켰고 결국 의회는 22억 달러짜리 거대한 실패작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기상조의 기술적 난제라는 이유로 덮어졌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저는 3조 원을 사막에 날려버린 멍청한 소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별은 그렇게 날아가 버렸고 저는 좌천되어 한동안 빛도 못 보는 지하 벙커에서 보고서나 작성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굴욕이자 30년간 저를 괴롭혀온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저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는 꿈이나 미래 같은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오직 현실과 힘의 논리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줄을 잡고 성과를 내어 지금의 자리, NSC의 제너럴 해리슨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BAT의 실패는 제 경력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흑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 이 머나먼 동아시아의 하청업체가 만든 천무 3.0이라는 해괴한 이름의 무기가 감히 나의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드론 자탄. 보고서에 적힌 그 단어가 제 눈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무 3.0 보고서 마지막 장 프로젝트 책임자 명단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진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그 닥터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망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당했던 그 굴욕을 이제 그 아들이 되갚아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감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삼류 모방꾼들이 30년 전 실패한 쓰레기 기술을 주워다가 나의 30년 전 실패를 혁신으로 포장해? 그것도 모자라 나의 고객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나의 가장 중요한 VIP 고객인 사우디와 UAE에게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을 게임 체인저라며 속삭이고 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너럴 스톰 해리슨, 나의 지난 30년 경력과 미국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그들의 꿈같은 소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서실을 연결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준비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ADD 소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한다. 안건은 한미방산협력 긴급 현안 점검이라고 해. 수화기 너머의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내일은 국무부와 모든 일정을 취소해. 지금 당장.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그들의 비전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의 결과물을 묵살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헛된 꿈을 30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풋내기 엔지니어 박진우라는 자가 아버지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의 진짜 폭풍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집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이륙한 C-32 수송기가 태평양의 어둠을 가로지르는 동안 제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죠. 14시간의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30년 전 모하비 사막의 그 건조한 먼지 냄새와 22억 달러짜리 실패작 BAT 프로젝트의 처참한 잔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천무 3.0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그 끔찍한 망령의 개념도가 겹쳐 보였죠. 분노와 함께 아주 미세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쾌함이 솟아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꿈같은 소리라며 짓밟았던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감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삼류 모방꾼들의 얄팍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30년 전의 닥터박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박진우까지. 그들은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들이고 저는 그 몽상가들의 노름에 나의 VIP 고객들이 놀아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특유의 습하고 옅은 매연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보낸 방탄 차량이 저를 태우고 곧장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군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과 그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싼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발전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 위에서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이 도시를 재건했죠. 하지만 저는 그 번영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합 중국의 군사적 보호와 기술적 지원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주는 이 나라가 감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이 성과가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능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자신들이 이제 하청업체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심지어 우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폭풍이 직접 와서 그들의 잠꼬대를 깨워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은 생각보다 삼엄했습니다. 철조망과 중무장한 군인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흉내 내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실패한 기술을 연구하는 곳 치고는 제법 그럴듯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굳어진 어깨를 풀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과 ADD의 소장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마치 상전이라도 맞이하는 듯 90도로 허리를 숙여 저를 맞이했죠. 제너럴 해리슨. 이 먼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그들의 과장된 환대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광? 아마도 곧 굴욕으로 바뀌게 될 테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크고 좋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저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들은 아마 제가 한미동맹 강화 같은 의례적인 말을 하러 온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박진우 박사. 그분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제 직설적인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ADD 소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 박진우 박사는 지금 최종 점검 때문에 곧 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는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노골적인 무시였죠. 한국 측 관료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는 것이 보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제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차이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막 나온 듯 살짝 흐트러진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격식 있는 정장 대신 짙은 색의 작업용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 저에게 AI라는 헛된 꿈을 설파하다 쫓겨났던
그 몽상가 엔지니어의 눈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광기 어린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ADD 소장이 황급히 일어나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 여기 오셨군요. 제너럴, 이쪽이 바로 저희 천무 3.0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박진우 박사입니다. 박진우. 그가 바로 30년 전 그 닥터박의 아들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여전히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더군.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경멸감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는 제게 다가와 뜻밖에도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제너럴 해리슨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저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앉으시죠, 박 박사.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야 했으니까. 박진우는 내민 손을 조용히 거두고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를 정면으로 아주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죠.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방자함. 30년 전에 그의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ADD 소장이 천무 3.0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장황하게 떠들기 시작했죠. 저는 그자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이 쇼를 더 이상 지켜볼 인내심이 없었거든요. 됐습니다, 소장. 그런 의례적인 보고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천무 3.0 홍보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진우를 향해 가볍게 던졌죠. 책자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박진우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우 박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우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는 BAT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22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군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AI라는 헛소리로 프로젝트를 혼란에 빠뜨리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날을 후회하셨죠. 당신을 설득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설득? 기가 차더군요. 박사,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은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2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음향 센서와 적외선 센서의 조합으로는 그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진짜 탱크와 가짜 트럭을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건 그냥 꿈이었어요. 3조 원짜리 악몽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 실패한 망령을 AI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VIP 고객들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요. 사우디와 UAE의 말입니다. 박 박사,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제 망치를 꺼내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확률로 당신의 그 장난감이 30년 전에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칩시다. 저는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준비해온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천무 3.0 시스템 구성도를 훑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롭더군요. 거기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 GPS 수신기, 그리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전부 어디서 많이 보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당신들 무기에 들어간 그 핵심 미국산 부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박사? 저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ITAR.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군사기술 및 부품은 미 국무부의 허가 없이는 단 하나도 해외로 수출되거나 혹은 제3국에 재수출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신들도 사우디와 UAE에 수출하기 전에 우리에게 허가를 요청해야겠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 서류는 바로 내 책상 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서명 하나면 당신들의 천무 3.0은 단 한 발도 한국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중동 땅은커녕 저기서의 바다도 건너지 못할 겁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장군이었습니다. 이 하청업체의 엔지니어는 이제 공포에 질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연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제발 그것만은 하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쫓겨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역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질서였죠. 저는 그의 굴복을, 그의 절망을, 그의 애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박진우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려야 정상이거늘 그는 그저 조용히 아주 옅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도 항복의 쓴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혹은 이 모든 상황이 아주 흥미롭다는 듯한 그런 묘한 미소였습니다. 지금 웃는 겁니까, 박사? 제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연출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안경을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묘한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톤을 담고 있었죠. 제너럴 해리슨. 30년 전의 그 뼈아픈 경험이 22억 달러짜리 트라우마가 오히려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실패한 음향 센서 기술을 재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너럴, 우리는 당신들이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음향 센서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죠. 당신들이 3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방식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복합인지 AI를 사용합니다. 박진우는 마치 학생을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했던 바로 그 뇌입니다. 다만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드웨어와 상상조차 못했던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었을 뿐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ITAR 말입니까? 박진우가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처음에는 당신들이 말한 그 미국산 부품들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게 더 싸고 빠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 ITAR이라는 망치를 들고 우리를 협박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바꿨습니다. 뭐라고? 핵심 반도체 칩, GPS 수신기,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천무 3.0에 들어가는 99%의 부품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제너럴.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하청업체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고? 거짓말이야. 이건 명백한 블러핑이다. 하지만 박진우의 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단순한 허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우 박사. 당신은 지금 미합 중국을 상대로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그 쇼가 사우디의 왕자들 앞에서도 통할 것 같나? 박진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기술은 이미 아덱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왜 그토록 열광했는지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는 저를 지나쳐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제너럴. 저는 지금 리야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만수르 부통령과의 공식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는 30년 전 아버지를 쫓아냈던 나를 향해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럼 사우디에서 뵙겠습니다. 감히 삼류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박진우가 사라진 회의실에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당했습니다. 30년 전 그 몽상가 엔지니어의 아들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너럴 스톰 해리슨입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당장 리야드로 가는 비행기를 준비해. 저는 ADD를 뛰쳐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박진우의 그 오만방자한 미소와 사우디에서 뵙겠다는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다. 네가 감히 나를 그 무대로 초대한 것이라면 기꺼이 응해주지.
저는 서울을 떠나 즉시 중동,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그 풋내기 박사가 왕자들에게 무슨 달콤한 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VIP 고객들은 아직 나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왕궁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서늘한 권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급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빈살만 왕세자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은 저를 기꺼이 맞이해 주었죠. 그들은 여전히 저를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환대에 답하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진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왕자들이시여, 제가 급히 서울에서 직접 확인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심각하고 또 그들을 염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국의 천무 3.0이라는 것은 사기극입니다. 빈살만과 만수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덱스에서 본 그것에 상당히 매료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AI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1990년대에 우리 미합 중국이 22억 달러,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음향 센서 기술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개념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리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가 서울의 ADD라는 곳에서 그들의 총책임자인 박진우라는 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에 연루되었던 자의 아들이더군요. 그는 아버지의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빈살만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뮬레이션. 그렇습니다. 저는 빈살만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전하. 그들은 그럴싸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당신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저는 제 삼성 장군 계급을 걸었습니다. 제 삼성 장군 계급과 30년 군사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껍데기뿐인 작동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들에게 수십조 원을 안겨주는 것은 사막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30년 전 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의 VIP 고객들을 사기꾼들의 소나귀에서 구출해냈다는 만족감이 밀려왔죠. 박진우의 그 오만한 미소는 이 노련한 중동의 왕자들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빈살만과 만수르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더군요. 저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리야드의 왕궁, 그 거대하고 서늘한 회의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삼성 장군 계급을 걸고 말하지.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오. 저의 이 경고는 제가 의도했던 정확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만수르 부통령의 얼굴에는 아덱스에서 보았던 그 경탄의 빛이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이자 노련한 정치가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 거친 중동의 모래밭에서 생존해온 자들이었죠. 저의 경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혹시나 하는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란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전술에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었거든요. 후티 반군들은 값비싼 사우디의 방공망을 소진시키기 위해 조악하지만 수많은 가짜 드론과 가짜 미사일을 날려보냅니다. 진짜 미사일 하나를 숨기기 위해 9개의 가짜 더미를 함께 날리는 식이죠. 사우디의 수십억 달러짜리 패트리어 시스템은 그 몇 푼 안 되는 가짜 드론들을 요격하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빈살만과 만수르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자신들의 유전시설을 지켜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진우가 속삭인 그 AI라는 단어에 게임 체인저라는 환상에 그토록 쉽게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융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제너럴 해리슨, 당신의 충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22억 달러를 들여배운 그 교훈은 실로 무겁군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실패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밤 당신이 말한 그 가짜 더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별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만수르 부통령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너럴. 우리는 한국의 박진우 박사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9개의 가짜 속에서 1개의 진짜를 찾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감이야말로 몽상가들의 마지막 피난처지요. 30년 전 그의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빈살만 왕세자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제너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다른 하나는 한국의 한화를 상징하는 듯 했죠. 당신은 사기라고 하고 박진우 박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사막에서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공개 경합입니다, 제너럴. 빈살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천무 3.0. 두 무기를 한자리에 세워놓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말한 그 불가능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9개의 가짜와 1개의 진짜. 그것을 구별해내는 쪽이 우리의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계약을 방해하러 왔습니다. 박진우의 사기극을 폭로하고 그들을 다시 F-35와 패트리엇의 구매 목록 앞으로 돌려보내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살만 왕세자는 저에게 방해가 아닌 합법적인 제거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K방산이라는 감히 미국의 시장을 넘보는 저 하청업체의 오만한 도전을 이 중동의 심장부에서 우리의 최고 VIP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몰아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박진우를 ADD의 회의실에서 ITAR로 짓누르는 것은 그저 관료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의 공개적인 패배는 K방산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30년 전에 실패한 기술을 사기치려다 망신당한 나라라는 낙인 말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추고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를 가장했습니다. 전하, 아주 현명한 제안이십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겠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연극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 제가 직접 함정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제너럴. 이 공개 경합은 완벽하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설계와 진행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빈살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아덱스에서 그럴싸한 시뮬레이션으로 당신들의 눈을 현혹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테스트 환경에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저 제너럴 해리슨이 이 테스트의 설계를 직접 주도하겠습니다. 물론 사우디 측의 철저한 감독 하에 말입니다. 30년 전 22억 달러의 실패를 직접 경험한 저만큼 이 테스트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빈살만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제너럴. 당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시험대로 쓰도록 하죠. 테스트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박진우 박사에게는 우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30년 전 BAT 프로젝트가 폐기되던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저는 단순한 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사형 집행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바로 그 악몽을 박진우를 위한 무덤으로 완벽하게 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리야드의 미 대사관에 임시 지휘 본부를 차리고 워싱턴의 펜타곤과 달파,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포트 어윈 국립훈련센터에 있는 제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BAT 프로젝트를 실패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악몽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가짜 더미 식별 문제였죠. 저는 보안회선을 통해 포트 어윈의 훈련 담당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단순한 풍선형 가짜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적의 정찰 위성과 최고급 열상 장비를 속이기 위해 개발한 3세대 능동형 디코이였습니다. 단순히 탱크 모양만 흉내낸 것이 아니었죠. 특수 마일러 섬유로 제작되어 적의 레이더파를 실제 탱크와 똑같이 반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내부에는 최신형 가변식 히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터는 단순한 발열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엔진과 포신이 발산하는 열 패턴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100% 동일하게 복제해냅니다. 저는 그 M210 전차형 기만체 9대를 긴급 공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만 있어서는 완벽한 함정이 될 수 없죠. 그들을 절망에 빠뜨릴 진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정보국에 연락해 그들이 과거 이라크전에서 노획한 구형 T-72 전차의 엔진을 하나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제 함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장에 진짜 T-72 전차를 가져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보 같은 AI라도 M1 에이브럼스 모양의 가짜 더미 9개와 T-72 전차 모양의 진짜 1개를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우가 광학 센서를 썼다고 자랑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광학이라는 변수조차 제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직 열로만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루브 알할리 사막의 텅 빈 공역. 그곳에 1제곱킬로미터의 테스트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짜 더미 9개를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이 9개의 더미는 모두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열 신호를 완벽하게 뿜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표적. 저는 노획한 T-72 엔진을 모래 언덕 뒤에 교묘하게 숨겨 설치할 것입니다. 전차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뜨거운 엔진의 열기만 뿜어져 나오도록 말이죠. 자, 이제 박진우가 풀어야 할 시험 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의 사막. 10개의 뜨거운 열점이 있습니다. 9개는 가짜 탱크가 뿜어내는 완벽한 가짜 열. 1개는 모래 언덕 뒤에 숨은 진짜 엔진이 뿜어내는 진짜 열. 박진우의 천무 3.0 AI 드론 자탄이 이 10개의 표적 중에서 정확히 진짜 1개만을 골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30년 경험상 이 10개의 표적에서 진짜 1개를 골라내는 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의 BAT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음향 센서와 적외선 센서는 이 10개의 열점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짜 더미의 열기에 속아 넘어가 22억 달러짜리 자폭쇼를 벌였던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진우의 그 딥러닝 AI라는 것도 결국은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상상했던 그 열 패턴과 광학 패턴을 데이터로 학습시킨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시험 문제는 그 어떤 데이터로도 풀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AI가 광학으로 식별하려 해도 9개의 가짜는 완벽한 탱크 모양이고 1개의 진짜는 모래 더미에 불과합니다. AI는 당연히 가짜 탱크 9개를 진짜로 오인할 수밖에 없죠. AI가 열로 식별하려 해도 10개 모두가 뜨거운 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0개의 표적 중 하나를 찍기로 맞추는 것뿐입니다. 성공 확률 10%.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그가 자랑하는 AI가 9개의 가짜 탱크를 진짜로 오인하고 그 9개의 가짜를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30년 전 나의 실패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가장 굴욕적인 사기극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박진우가 이 함정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질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테스트 당일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D-Day. 루브 알할리 사막의 한가운데 특별히 마련된 테스트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양은 마치 용광로처럼 이글거렸고 아지랑이가 사막의 지평선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죠. 거대한 방탄 유리로 보호되는 야외 관제탑에는 심판관으로 참석한 빈살만 왕세자와 만수르 부통령이 그들의 최고위 급군 장성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이 테스트의 설계자이자 주관자인 제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관제탑 아래쪽으로는 2개의 진영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저의 미국 팀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과 미 육군 무기체계 사령부에서 파견된 지원팀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을 점검하며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한국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박진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렇게 불가능한 꿈에 사로잡혀 있군. 시간이 되자 제가 마이크를 잡고 관제탑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드넓은 사막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1제곱킬로미터의 테스트 구역이 위성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10개의 붉은색 점, 저의 표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저기 10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중 9개는 우리가 최신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 진짜 위협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박진우를 내려다보며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저의 뼈아픈 경험상 이 10개 중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굴욕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관제탑의 미군 장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기량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에이테크스, 미 육군의 현존 최강 전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괴물이죠. 저는 물론 이 테스트를 위해 표적 식별 기능이 강화된 최신형 모델을 공수해 왔습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은 목표구역 상공에서 수백 개의 자탄으로 분리되어 저의 10개의 표적을 향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죠. 관제탑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가 가라앉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명중 5발. 그런데 그 5발이 모조리 제가 설치한 M210 가짜 더미 5개를 정확히 타격해버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간 창피한 결과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저는 이 실수를 즉시 역이용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빈살만 왕세자를 향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전하? 이것이 바로 이 테스트의 어려움입니다. 미합 중국의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조차 저 교활한 가짜 더미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AI도 저 9개의 가짜 중에서 5개나 진짜라고 오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골적으로 박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하얗게 질려 보였습니다. 우리조차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 더미를 과연 한국의 시스템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진우에게 자비로운 승리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여유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0점만 면하시게, 박 박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박진우의 차례였습니다. 한국의 천무 3.0 발사대가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조용히 발사각을 높였습니다. 발사하십시오. 저의 명령이 떨어지자 천무 3.0에서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에이테크스의 화려한 불기둥과는 비교되는 다소 초라한 발사였습니다. 로켓들은 목표구역 상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작은 비행체들을 뿌려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자랑하던 그 AI 기반 드론 자탄. 수백 개의 작은 드론들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더니 일제히 저의 10개 표적이 있는 1제곱킬로미터의 구역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빈살만과 만수르도 말없이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드론들이 목표구역 상공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처럼 곧장 표적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망설이는 듯 상공을 천천히 맴돌고 있었죠. 그래. 망설여야지. 혼란스러울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가짜 더미에 속아 넘어갈 것이냐? 저기 3번 더미, 아니면 7번 더미, 아니면 9개 전부를 공격하는 최악의 쇼를 보여줄 테냐? 그런데 드론들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설치한 9개의 M210 가짜 더미 위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뭐지? 제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광학 센서로 가짜라는 걸 알아챈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완벽한 M1의 형태인데. 그리고 그들은 제가 모래 언덕 뒤에 숨겨둔 10번째 진짜 T-72 엔진의 상공마저 유유히, 아주 유유히 지나쳐버렸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 자탄들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 설치한 가짜 더미 9개와 진짜 엔진 1개, 그 10개의 열점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상공을 빙빙 맴돌기만 할 뿐 단 하나도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관제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공격을 안 하지? 표적을 못 찾나 봐.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완벽한 실패다. 그들의 AI는 30년 전 나의 BAT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쓰레기였습니다. BAT는 적어도 가짜라도 공격했습니다. 표적을 인식하려는 시도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아예 표적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10개의 뜨거운 열점이 바로 저기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위협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실패다. 실패야. 저길 보시오, 왕자들. 표적조차 못 찾는 저 쓰레기를. 저는 승리의 환희에 차서 이 굴욕적인 실패의 현장에서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을 그 몽상가의 아들 박진우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박진우는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도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무표정한 얼굴로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으로 승리에 취해 광대처럼 웃고 있는 저를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웃음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빈살만 왕세자가 저의 시선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너럴, 저길 보시죠. 그의 손가락은 제가 아닌 관제탑의 메인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함과 혼란에 휩싸인 채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체 뭘?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수백 개의 AI 드론 자탄들, 저의 10개 표적을 모조리 무시하고 상공을 맴돌던 그 쓰레기들이 갑자기 마치 단 하나의 거대한 맹금류처럼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설치한 1제곱킬로미터의 테스트 구역에서 한참 벗어난 동쪽으로 5km나 떨어진 텅 비어있던 모래 언덕을 향해 일제히 그리고 맹렬한 속도로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제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긴 아무것도 없어. 테스트 구역이 아니라고. 저 멍청한 AI가 드디어 고장나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 자탄이 그 모래 언덕 뒤편으로 사라지는 순간 관제탑의 방탄 유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음이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쾅! 콰과과광! 모니터의 화면이 폭발의 섬광으로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지옥 같은 화염을 비쳤습니다. 그곳은 빈 모래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잔해들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전차의 형태였습니다. 아니, 전차보다 더 큰 자주포였습니다. 위성 열감지 화면이 즉각 그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6대의 차량이 사우디군이 사용하는 최신형 이동식 자주포 6대가 엔진을 켠 채 그 모래 언덕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6대의 자주포는 천무 3.0이 드론 자탄들의 직격을 맞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불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의 장군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 침묵을 깨고 이성을 잃은 채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야. 이건 명백한 사기다. 저는 빈살만 왕세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전하, 이건 합의된 테스트가 아닙니다. 저 표적들은 내 목록에 없었소. 저건 내가 설치한 표적이 아니란 말이오. 이건 한국 측이 당신들을 속이기 위해 미리 짜고 친. 제너럴. 제가 사기라며 날뛰는 그 순간 박진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고함에 대꾸하는 대신 그저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 하나를 제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게 뭐? 저는 그가 내민 태블릿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천무 AI의 실시간 분석 로그라는 제목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수백 줄의 코드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뉴에 떠 있는 표적 분석 리스트라는 요약은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백한 판정이었습니다. 제 눈이 그 텍스트에 고정되었습니다. 표적 01, 제가 공수해온 최신형 기만체 M210이었죠. AI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유형 디코이. 위협 등급 0.
그리고 그 옆에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단 한 단어. 무시.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표적 공이 똑같은 M210기만체.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협 등급 0 무시. 표적 03, 표적 04,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개의. 제가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함정이라고 자부했던 그 9개의 가짜 탱크가 모두 예외 없이 똑같은 두 단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위협 등급 0 무시.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표적. 모래 언덕 뒤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비장의 무기였던 T-72 진짜 엔진. AI의 판정은 그것마저도 표적 10 식별 코드 T-72 엔진. 유형 디코이. 위협 등급 0 무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AI는 내 시험을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AI는 내 시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AI는 내가 가짜와 진짜를 섞어놓은 그 유치한 시험 문제를 푸는 대신 스스로의 뇌로 판단하여 5km 밖에 숨어있던 진짜 위협을 찾아내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나머지 반쪽과 마주했습니다. 화면에는 신규 위협 감지 5km 외곽이라는 붉은색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표적 11부터 표적 16까지 6개의 새로운 목표가 나열되어 있더군요. AI가 식별한 코드는 PLG-52 이동식 자주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형 진짜. 위협 등급 9 최우선 타격 대상. 그리고 저의 심장을 멎게 만든 판단 근거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 엔진 가동 확인. 사격 준비 상태 감지. 가장 아래에는 AI의 최종 판단이 냉혹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 표적 01에서 10까지는 의도된 기만 전술로 확인됨. 5km 외곽의 실제 교전 대상, 표적 11에서 16을 즉각 타격함. 제가 충격에 빠져 태블릿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순간 빈살만 왕세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너럴, 당신의 장난감은 위협이 아니었소. 그의 목소리는 30분 전 저와 농담을 주고받던 그 우호적인 고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꾼을 바라보는 냉혹한 심판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위협은 우리가 당신들 몰래 후티 반군의 전술을 모방하여 숨겨둔 저 자주포들이었지. 우리는 혹시나 했지만 당신은 그 혹시나조차 감지하지 못했소. 그리고 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설득을 30년이 지난 오늘 그 아들의 입으로 처참한 결과와 함께 제게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해리슨, 30년 전 당신의 실패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가짜와 진짜만 구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30년 경력과 자존심을 꿰뚫는 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가짜와 진짜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직 위협과 위협이 아닌 것으로만 구별될 뿐입니다. 우리의 AI는 당신이 애지중지 만든 그 가짜 표적들이 아군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5km 밖에서 포신을 돌리고 엔진을 켠 채 우리를 조준하고 있던 진짜 위협을 찾아내어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30년 전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AI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시당했다. 위협이 아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당신은 틀렸다. 박진우의 그 차분한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수천 번 메아리쳤습니다. 30년의 트라우마와 오만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한 채 사막 한가운데서 굳어있을 때였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줄 마지막 확인 사살이 도착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가 마치 지옥의 벨소리처럼 사막의 침묵을 깨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백악관. 관제탑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패배자가 되어버린 저에게 십자포화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리슨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백악관 비서실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해리슨,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실장님, 그게 지금
변명은 집어치워. 방금 사우디 왕궁에서 대통령에게 직통 라인이 왔어. 자네가 사막 한복판에서 무슨 추태를 부렸는지 전부 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방금 한국의 천무 3.0500대 긴급 구매를 공식 요청했네. 즉시 인도 조건으로. 500대? 그게 다가 아니야, 이 멍청한 장군. 그들은 우리가 제안했던 F-35 추가 도입과 패트리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합 중국과의 모든 무기 계약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어. 전면 보류. 자네의 그 오만함과 30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수십조 원짜리 시장을 저 삼류하청 업체에게 통째로 넘겨버렸단 말일세? 당장. 해리슨. 제너럴. 내 말 듣고 있나, 해리슨? 수화기 너머의 격노한 목소리가 점점 멀게만 들렸습니다. 위성 전화가 제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승자와 패배자의 시선 한가운데서 이글거리는 사막의 태양 아래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묻어버렸던 그 굴욕. 오늘 그 굴욕은 제 손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아니, 30년 전의 실패를 뛰어넘는 그보다 더 처절하고 완벽한 나의 패배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감히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사우디의 장군들은 이미 승자인 박진우와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저는 폭풍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저는 이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저 모래밭에 주저앉은 늙은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미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제 어깨를 부축하기 전까지 저는 텅 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제가 설치했던 9개의 가짜 더미와 1개의 진짜 엔진이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채 저의 어리석음을 전시하듯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위협 등급 0. 무시. 그 단어가 제 뇌리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으로 돌아오는 방탄 차량 안은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협박자로서 이 길을 지날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저 창밖에 타들어가는 사막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저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C-32 수송기의 호화로운 VIP 좌석은 이제 사형수로 향하는 감방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관제탑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박진우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자의 환희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그 굴욕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는 이 순간조차 그는 저를 조롱하는 대신 그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늙은 공룡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4시간 내내 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의 종말. 30년 경력의 종말. 불명의 저녁이겠죠. BAT 프로젝트 실패라는 30년 전의 1차 실패에 더해 K방산의 사기극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무대를 깔아주어 수십조 원의 미국 무기 계약을 날려버린 외교적 대참사를 일으켰으니 펜타곤은 저의 삼성 계급장마저 아깝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이미 마음속으로 저의 불명의 전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스톰 해리슨. 오만함과 30년 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동맹국의 기술을 폄훼하고 미국의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이것이 제 묘비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덜레스 공항의 활주로에는 저를 환영하는 그 어떤 의전도 없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 기지가 아닌 민간 공항에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저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의미했죠. 저를 기다린 것은 삼성 장군의 의전 차량이 아닌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요원은 제 계급장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백악관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NSC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집무실이 아닌 백악관 집무실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의 전역사를 낭독하려는 것이겠지요. 백악관 서쪽 동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번을 승리자의 자격으로 걸었던 그 복도를 이제는 패자로서, 죄인으로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그 옆에 비서실장실이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저를 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읽어보게, 제너럴. 그것은 제가 사막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천무 3.0의 공식 재원표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긴급 구매 요청서 사본이었습니다. 500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14시간 동안 준비했던 저의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실장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닥치게, 해리슨. 스탠리의 고함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금 자네의 그 뻔한 불명예 전역 따위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너럴, 지금 자네의 경력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미국이 모욕을 당했네. 미합 중국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하청업체라고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어. 실장님, 90년대 자네의 BAT 프로젝트 실패는 22억 달러를 쓴 내부의 기술적 실패였지. 하지만 이건 그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한 외교적 실패일세? 자네는 저들의 들러리를 서준 거야. 우리의 최신의 에이테크스가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그 멍청한 꼴을 전 세계 VIP 고객들 앞에서 생중계해줬다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 3.0 500대 계약을 공식화했네. 문제는 그게 아니야. UAE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F-35 추가 도입 보류를 통보했어. 대신 한국의 천궁2와 천무 추가 도입을 타진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네. 폴란드는 K2 전차에 이어 천무가 K9 자주포와 호환되는지 당장 기술 자료를 보내라고 아우성이고 호주는 말할 것도 없어. 스탠리는 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전쟁의 솔루션을, 그 AI 알고리즘을 한국에게 통째로 빼앗겼어. 박진우라는 그 풋내기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하룻밤 만에 바꿔버렸다고. 그리고 자네는 그 표준에서 위협이 아닌 늙은 과거로 분류되었지. 안 그런가, 제너럴? 그는 저의 가장 아픈 곳을 30년 전의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처벌? 스탠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처벌을 줘야지. 아주 끔찍한 처벌을 말이야. 그는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해고되지 않았네. 예. 대신 다시 서울로 가게.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가서 무엇을? 자네의 임무는 30년 전 자네가 쫓아냈던 그 몽상가의 아들을 만나는 것일세. 스탠리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ITAR 협박 따위가 아닐세.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AI 표적 식별 알고리즘을 미국이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술 동맹을 간청하게. 간청이라는 단어. 자존심은 버리고 오게, 해리슨. 아니, 자존심은 이미 그 사막에 버리고 오지 않았나? 가서 뭐든 하고 오게. 그 AI 기술을 우리 패트리엇과 에이테크스에 이식할 수 있도록 박진우 박사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오란 말이야. 이것이 대통령이 새로운 명령일세.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 24시간도 머무르지 못했죠. 스탠리의 그 마지막 말,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는 그 명령은 저에게 해고보다, 불명예 전역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한 굴욕이었습니다. 며칠 전 협박자로서, 폭풍으로서 오만하게 향하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니, 스탠리의 말대로 국어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너럴 스톰 해리슨이 30년 전 쫓아냈던 그 몽상가의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빌러가는 길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30년 전 닥터박이 내밀었던 그 너덜너덜한 신경망 연구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그의 꿈같은 소리를 5분만 더 진지하게 들어주었더라면. 아니, 소용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내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폄훼했던 그 도시.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서울의 불빛은 그저 아름다운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만함을 불태워버린 그 사막의 폭발 성광처럼 저를 압도하는 미래의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에 섰습니다. 며칠 전 무장한 군인들을 흉내내기라고 비웃었던 그곳.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철조망이 마치 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국 NSC의 제너럴이라는 공식 신분을 통해 겨우 박진우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박사님의 스케줄이 꽉 차 있어 30분 이상은 어렵다는 냉담한 답변과 함께 말입니다. 안내를 받아 로비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비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텅 비어 있던 그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지 수표를 들고 왔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장관과 왕실 대표단이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채 로비 한가운데서 한국 측 관계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부통령이 보냈다는 고위급 특사단이 사우디보다 우리가 먼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며 초조한 기색으로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어로 다급하게 통화하는 무관들, 호주 억양으로 기술 이전 범위를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업체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박진우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천무 3.0의 AI 알고리즘을 얻기 위해 이 머나먼 나라의 연구소 로비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제너럴 스톰 해리스는 그들에게 VIP 접견실을 내어주고 그저 차가운 로비의 대기 의자에서 내 차례가 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닥터박으로 대표되던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기술에 의존하는 하청업체나 삼류 모방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을이 되어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이 굴욕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30년 만에 저의 완전한 패배를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길고도 긴 마지막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BAT 프로젝트 실패라는 과거의 망령에 갇혀 있었습니다. 22억 달러짜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오만이,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내 눈을 가렸습니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사막에서 천무 3.0의 AI는 단순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낡은 문제지를 들고 미래에서 온 학생에게 이것도 못 푸느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나의 그 낡은 문제지를 시험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협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AI의 판단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나는 그저 30년 전 트라우마에 갇힌 무시해도 좋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와 한국은 90년대 우리가 실패한 그 개념을 단순히 부활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동료들에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꿈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AI라는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완벽한 해답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찾아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인정해야 합니다. K방사는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을 베끼는 모방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30년 전에 실패조차 자산으로 만들어 미래 전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건너편에서 저를 발견한 박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퍼스트 무버에게 배우기 위해 지금 이곳에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제 삼성 장군의 무거운 자존심과 30년 묵은 트라우마를 그 차가운 의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학생의 자세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트라우마에 갇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함정을 판 미 백악관과 위협과 위협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AI로 답한 한국. 여러분은 이 통쾌한 역전극을 어떻게 보셨나요? K방산이 퍼스트 무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